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답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되게 더 높은데, 저는 국내에서 적어도 신제품을 런칭을 한 경험을 토대로 저도 지금 일본 진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내 작은 브랜드들 앞뒤 해외로 좀 진출시키는 거에 저도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들도 같이 마지막에는 공유를 드리고, 앞단에는 저희가 그래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작은 브랜드들을 어떻게 브랜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판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와디즈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은 브랜드들이 판매 전략을 국내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준비를 했고요. 저는 와디즈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 전에도 계속 마케터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크라우드 펀딩이 저의 이제 메인으로 많이 불러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펀딩 아까 리즈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 관심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오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끝나고 나서 많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브랜드의 비즈니스 코치라고 저를 소개를 하는데요. 강의를 많이 안 하기도 하는 이유가 작은 브랜드들 실무적으로 직접 만나서 코칭을 통해서 좀 성장시키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브랜더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 회사도 직전이고 거의 작은 브랜드에 출근해가지고 같이 코칭하면서 성장시키느라고 많이 그래서 바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소개를 드려야 어떤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와디즈 있을 때 400개 펀딩 프로젝트를 18년부터 했으니까 정말 다양하게 초반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와디즈 하면 아시잖아요. 그때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러면은 클라우드 펀딩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제가 전화로 그때 당시에는 영업도 했었거든요. 너무 크라우드 펀딩에 펀딩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가려서 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화해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데요 하면은 끊고 막 홀드 메일도 보내고 이러면서 영업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성장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영업팀이 저 포함해서 5명이었는데 지금은 막 50명 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출도 당연히 많이 늘었고. 근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크라우드 펀딩 자체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영업을 다녔어요. 제가 다 설득하고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막 설명해드리고 그런 강의들을 그때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3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작은 브랜드가 대기업이랑 붙어도 견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체감했어요.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취지에서 모이셨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직접 내 손으로 좀 직판해가지고 성과를 내려보겠다 모이신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크라우드 펀딩이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던 게, 이게 펀딩 앱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보았는데요. 했을 때 이제 20억짜리 노트북, 그리고 20억 정도 된 노트북, 그리고 10만 원짜리 이제 이탈리아 슈즈로 이제 18억인데, 요게 앵콜까지 합하면 20억 해요. 제누이오라는 브랜드도. 근데 다 보시면은 모르는 브랜드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베이직스, 제누이오, CCC 컴퍼니, 셀리, 코오롱. 거의 코오롱이랑 듀오백 요 정도 아실 것 같고, 신한금융그룹은 좀 논외인 게 이거는 그냥 다른 펀딩이니까. 그런 정도일 텐데, 보시면 다 처음 보는 브랜드들도 있고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펀딩 프로젝트들이, 이것도 대표님 혼자서 하신 거고 이것도 팀이 5명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규모의 처음 펀딩을 런칭하는데도 저 정도 할 수 있구나를 제가 너무 눈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자신 있게 지금 일을 하면서도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 달을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긴 상세 페이지, 길고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를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의 썼어야 됐어요. 지금은 당연히 써와가지고 제출하는 거지만, 그때는 PD가 펀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MD라고 안 하고 저희는 PD라고 했거든요. 프로젝트 디렉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펀딩 프로젝트의 상세 페이지를 저희가 막 다 써드리고 막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세 페이지가 되게 길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긴 상세 페이지가 많이 없었어요.
와디즈라는 플랫폼이 한 달을 기다리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매력적이지 않으면 누가 기다려요? 내일 모레 배송되는 제품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상세 페이지가 길어지면서 지금도 다른 플랫폼에는 되게 길고 매력적인 상세 페이지들이 많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사실 저는 되게 컸는데, 오른쪽이랑 왼쪽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딱 보고 어느 쪽을 클릭하실 것 같으세요? 오른쪽이다. 네, 왼쪽이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죠? 다시. 오른쪽이다. 지금 1초로 선택해야 돼요, 바로. 근데 지금 오염된 것 같아, 좀. 네, 왼쪽이다. 네. 일단은 제가 이런 이제 강의를 많이, 그래도 5년 동안 제가 지금 스몰 브랜드 하면서 이 장표를 언제나 넣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근데 보통은 왼쪽을 선택을 하세요. 근데 오른쪽 선택했던 곳이 유일하게 한 곳이 있었어요. 예술학교. 이게 그러니까 오른쪽은 조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경우에 막 6월 인바이티드, 아무도 관심 없는 제누이오 명품 이탈리아,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쓰는 걸 멋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좋은 비싼 제품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와디즈는 그냥 마지막 앵콜, 10만 원 초반이다,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소구를 했을 때 제일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마지막 앵콜이 실제 썸네일이었어요. 10만 원대 초반에 누리는 이탈리아 명품 스니커즈의 완벽함. 그래서 저는 브랜드가 된 이후에는, 그리고 이게 진짜 고급스러운 브랜드, 막 10만 원이 아니라 막 50만 원짜리를 팔려면은 좀 추상적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와디즈라는 플랫폼 자체는 처음 내 제품을 런칭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의 추상성이 들어가더라도 다 안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제가 거의 와디즈에서 했던 거는 상세 페이지도 많이 썼지만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거는 썸네일과 카피, 좀 헤드 카피. 그래서 헤드 카피에서 클릭을 안 하면 바로 이제 이탈을 해버리니까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직 이때는 브랜드가 아닌데도 자기가 이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되게 많이 스텝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아닌 단계 이제 사업자분들을 저는 진짜 많이 만나요. 첫 제품 런칭했을 때. 그럼 그분들은 뭘 해야 되냐?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은, 와디즈에서 펀딩 아까 막 제가 5억씩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 중에 폐업한 곳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데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됐고요. 그러면 그 브랜드들이 어떻게 하면 브랜드가 되는지 그 과정에 제가 함께하고 싶어서 사실 와디즈에서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는 일들을 지금 현재 하는 일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막 감자밭 혹시 아세요? 네. 거기도 대표님 혼자서 춘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온라인 자사몰 마케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올라카피단이라는 브랜드는 정말 매출이 연에 1억 이하일 때부터 지금은 한 5배 정도 뛰었어요. 근데 이게 2년 만에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10년 동안 막 매출이 5천만 원 막 이랬을 때도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되게 작은 수제화였는데 매출이 정말 많이 뛰었고, 3년 동안 지금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큐어라이프라는 3잘비 빗자루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최근에 내고항에도 나왔던 빗자루예요. 여기는 연 매출 100억입니다. 네, 100억 정도 하는 빗자루인데 빗자루 하나로 100억 하거든요. 이 빗자루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자선물 구축하고 인스타그램 컨텐츠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맡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막 한 번에 정말 10개 이상은 못 맡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의뢰도 많이 오고 감사하게도, 하지만 같이 못하는, 예산이 안 돼서 같이 못하는 곳들도 너무 많고, 그러면 너무 제가 이 스몰 브랜더를 처음에 하고 싶었던 취지가 작은 브랜드들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인데, 저희가 리소스가 안 돼서 많이 못 도와주니까 뉴스레터를 저희가 발행합니다. 아마 내일도 무료 뉴스레터 계속 발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몰레터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이 스몰레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발행을 하고 있고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고 이 내용들을 엮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브랜드를 위한 뭐 지침서 해가지고 제품 컨텐츠 마케팅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그래서 망원에 책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런 저희가 판매하는 책도 있지만 그냥 작은 브랜드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들 그런 것들도 다 판매하는 책방입니다. 네, 무인 서점이고요. 네, 지나가다가 들러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브랜드라는 거는 그냥 매출 성장이 아니라 정말 인지도, 파급력이 같이 커지는 성장인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그리고 팝업도 하고 이런 제안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둘 다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또 직원도 2명 정도 원래는 이제 부부 2분이서 하던 매장이었는데 2분 정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245만 조회수 릴스도 만들고 뭐 팝업도 저희가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제 자랑도 있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뛰고 있다는 게 제가 강의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강의를 하다 보면은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도 되는데 저는 최대한 그래도 강사만큼은 아니겠지만 현장의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작은 브랜드라는 사례를 앞으로 많이 소개를 드릴 거예요. 요즘 브랜드들은 뭐하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자료로 공유를 드릴 텐데 그 전에 그럼 이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뭐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냥 작은 브랜드라고 하면은 저한테도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사명이 스몰 브랜드다 보니까 작은 브랜드가 뭐냐 이렇게 뭐 몇 정도가 작은 브랜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만의 그래도 이제 제가 와디즈까지 하면은 8년 이렇게 작은 브랜드들을 진짜 거의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브랜드 같다라고 한 게 있어요. 7가지 정도인데요. 좀 빠르게 이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용 인원이 15인 이하면서도 대규모 투자를 받지 않은 브랜드가 작은 브랜드라고 저희는 정의를 해요. 왜냐면 만일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시작하거나 고용 인원이 막 진짜 막 30명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랑 처음에 내가 컨디션이랑 너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배울 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 그걸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그 돌파구를 마련했는지 막 가게를 오픈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스태프가 이렇게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한들 막 딱히 제가 배울 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례들을 위주로 이런 사무실도 갖지 않고 방에서 시작한 그런 브랜드들을 위주로 저희가 오늘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 예시를 들자면요. 제가 좋아하는 사례는 이런 건데요. 저희 집 앞에 페스토 가게가 있어요. 망원동에 페스토라는 가게인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앞에 여기 자리,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 하나랑 여기 바 테이블에 있는 자리 이렇게 2개예요. 그러니까 앉을 수 있는 테이블 회전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대표님 혼자서 운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페스토 가게예요. 그래서 페스토를 직접 만들어서 그걸로 뭐 샌드위치, 뭐 피자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니 21년도 8월에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2년이 거의 안 돼가지고 확장 이전을 하셨어요. 확장 이전해서 지금도 또 이번에 이사를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됐네요. 3년 만에 또 이사를 하신 건데 이때 이사했을 때 조금 넓은 평수로 가면서 이사하셨고 그리고 현대백화점에서 이렇게 팝업을 페스토로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냥 가게가 아니라 진짜 좀 브랜드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사하신다길래 어디로 이사하시냐, 왜 이사하시냐 물어보니까 제조시설까지 갖춰가지고 지하에 제조시설 다 하고 이렇게 가게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저는 되게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2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6년도에 벌써 이제 확장 이전 2번이나 하시고 완전 검색해보시면 팔로워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했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해외 진출까지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딱 저희가 영국
좀 대상으로 삼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브랜드들을 연구하면 어떤 점이 좀 좋냐? 이런 사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귤메달이라는 제주도 브랜드거든요. 제주도에서 귤을 이렇게 판매한 브랜드고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 분? 아는 분? 오늘 제가 정말 열심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귤메달은 정말 유명해요. 이제 마케터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브랜드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겨울에 귤 배송해서 드시잖아요. 그 중에 그런 이제 배송하는 귤 중에 브랜드 있는 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농장 귤 이런 것들일 텐데 여기는 거의 처음으로 브랜딩을 입혀가지고 판매를 하게 됐고 되게 패셔너블해서 그냥 귤인데 똑같은 귤인데 브랜딩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귤 티셔츠 제주도 가시는 분들 중에 귤 티셔츠 이렇게 여러 개 귤 새겨진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유니클로 티 모르세요? 네, 그것도 지금 모르면 안 되는 마케팅 트렌드거든요. 유니클로 티 검색하시면 제주도 가면 다 그거 입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브랜드랑 유니클로랑 협업해서 만든 브랜드 티셔츠예요. 근데 제주도 가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다 사는 그런 티셔츠가 됐어요. 아무튼 그거는 별개 하고 이 브랜드를 딱 봤을 때 인상이 되게 패셔너블하고 당연히 대표가 이제 패션 디자이너거나 아니면 디자이너가 내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디자이너가 아직도 내부에 없습니다. 예, 놀랍게도 이 팀은 외주에서 디자이너를 쓰세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디자이너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리랜서 사실 디자이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어렵거든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랑 협업하기. 그런데도 이렇게 퀄리티 좋은 결과물을 내고 팝업도 연속으로 계속 하시는데도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쓰니까 사실 디자인 일이 많을 땐 많은데 없을 땐 없잖아요. 근데 굳이 인력으로 채용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작은 브랜드한테는. 근데 여기서 프리랜서로 어떤 식으로 협업하면서 브랜드가 성장하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이제 제주도에 월 1회 만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 쫀쫀하게 잘 협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터뷰를 저희가 가가지고 듣고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인 미만의 대규모 투자를 받지 않은 브랜드이면서도 그럼 브랜드랑 브랜드 아닌 거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 했을 때 저는 장기적 비전이 있냐 없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셀러와 브랜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스타일 난다인데 예전에 스타일 난다는 브랜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옷에다가 파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스타일 난다 하면은 다 브랜드라고 생각하잖아요. 엑시도 하셨고. 그런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 비전이 있느냐와 얼마나 브랜드의 속도에 맞게끔 성장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만 그냥 드리면은 카페 얼서스라고 망원동은 아니고 망원동 어디냐 아무튼 홍대 입구 근처에 있는 카페예요. 여기도 이제 매장 이상의 임팩트를 내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도 대표님한테 미래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이 정도 매출이면 괜찮다. 자기는 친환경 카페로 계속 꾸준히 운영을 오랫동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감자밭 같은 경우도 저희랑 감자축제를 했어요. 감자축제 돈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고객들이 엄청 감자축제 와가지고 막 감자 수레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감자밭이 그 생태계, 농업 생태계에 좋은 일을 하려고 이걸 한 게 아니라 정말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농부들이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는지 와가지고 감자를 캐보면은 그 떼약볕에 감자 캐면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감자밭은 매출을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닌데 그런 브랜딩 행사를 한 게 아닌데 이거 끝나고 나서 매출이 진짜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2~3배가 뛰었대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꼭 따로 하는 게 아니구나. 브랜드가 비전이 있고 멀리 가기 위해서 앞에 이익을 포기하는 게 사람들한테도 다 진심으로 느껴져서 매출로 또 이어지는구나를 제가 이제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농촌 생태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사실 하품 나오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같이 했을 때 되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미션에 고객들이 공감하면서 매출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브랜드 미션을 되게 처음 미팅했을 때부터 많이 물어보고 브랜드 미션이 없다 그러면 미션 드리븐으로 가게끔 같이 코칭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브랜드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거라면 요 세 가지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작은 브랜드 중에 어떤 브랜드가 조금 빨리 성장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얼핏 들으면 뭐 대기업도 다 똑같이 고객 중심 경영 철학이라 그러고 제품력 좋으면 당연히 성공하고 개성 뾰족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은 브랜드는 이거밖에 없고 이걸 대기업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좀 이 작음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거든요. 컨셉이 뾰족해요, 작은 브랜드들은. 그러니까 이 브라가 이제 큰 컵을 가진 가슴이 큰 여성분들을 위한 브라예요. 그러면은 약점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게 너무 뾰족해요. 시장이 너무 좁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30억씩 하거든요, 매출을. 그리고 이번에 해외 진출도 하고 있고 저희랑 같이 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해외 나가니까 큰 컵 가슴을 가진 분들을 위한 브라라고 하니까 너무 시장이 쉽게 뚫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좋은 브라 브랜드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먹히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리고 근데 이게 되게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실제로 이 대표님은 상장사 대표였다가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브라가 너무 답답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솔직히 이런 제품 누가 쓸까? 우리나라에 가슴 큰 여자를 찾아보면은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막 이분이 말하는 거는 막 D컵 이상 이런 가슴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처음에 되게 두려웠대요. 그런데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죠. 그런 노하우를 저희가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점은 다양한 채널에서 브랜드를 알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인력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 브랜드들이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사몰 외에도 여기저기 채널에 다 입점시키면 좋겠지만 부족한 거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적으니까. 그리고 해외도 다 나가면 좋잖아요. 뭐 중동도 나가고 미국도 가고 다 하면 좋겠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이 되게 특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불가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제품을 많이 만들 수조차 없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가죽 신발도 직접 엮어가지고 만드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불가한다는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강점으로 활용한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나의 케이스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 뾰족한 타깃 시장,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만든 제품이다 라는 점이 막 상세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도 스토리로 했는데 이 대표님은 제품을 3개만 만들었어요. 지금은 조금 늘어났는데 한 2년 동안 제품 3개 가지고 매출을 이때도 근데 한 15억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이 적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 우리나라에 안 그래도 시장이 작은 시장인데 거기서 제품을 3개로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면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수선이랑 오프라인 피팅, 사이즈 응대를 다 직접 하신대요. 직원 없이. 지금도 직원이 없이 30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건데 제품에 일단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있는데 제가 오늘 사실 제품 어떻게 만들라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1번 조건은 제품이 진짜 특별하게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이 뾰족하다는 게 고객들이 애정이 엄청 많이 갖고 이 제품 혹은 브랜드를 팔로우하는 이유가 되어주고요. 그리고 제한된 채널이기 때문에 고객이랑 직접 소통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올리브영에 가면은 점원이 막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영혼 없이 하면은 사실은 이 컨셉 자체가, 올리브영이랑 컨셉 자체가 이 제품을 소개하는 사람은 그냥 결제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뭔가를 팔 때에는 저희가 직접 팔아야 된다라는 게 작은 브랜드의 어떤 특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량 생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품종에 집중해서 제품의 품질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작은 브랜드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작은 브랜드, 제가 생각하는 작은 브랜드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오늘 오시는 분들이 뭘 하시는 분들인지 어떤 제품 하는지 하나도 듣지를 못해가지고 혹시 몇 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제품 하시나요? 금형할 겁니다. 에? 주문형 금형할 거예요. 플라스틱 용기. 아, 플라스틱 용기. 네. 또 있을까요? 어떤 제품 하시는지? 네. 모듈러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모듈형. 이걸 일본에 네. 진짜요? 여긴 작은 브랜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흥미로우신가요? 네,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브랜드들이 어떤 식으로 판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예산이 적고 인력이 적다는 이 두 가지 문제에다가 작은 브랜드들은 제품 개수가 적어요. 많은 개수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인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런 브랜드들이 제일 성공적으로 잘 됐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3잘비라는 빗자루인데요. 3만원짜리 빗자루예요. 빗자루 치고는 비싸요. 근데 이제 18년도에 법인 설립하셨던 거 보면은 이때 제품을 제조해가지고 처음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100억 이렇게 매출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자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처음에는 펀딩을 했을 때 8천만 원 이렇게 그 펀딩액이 8천만 원, 뭐 2천만 원 이 정도로 했어요. 그러다가 1.6억 원, 1.3억 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총 5번의 펀딩을 해서 5억 원 정도의 펀딩액을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 제안 같은 것들이 오셨대요. 그래서 홈쇼핑에도 많이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 트레이더스에서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3잘비 제가 첫 번째 사례로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브랜드들은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자사몰도 해야 되고 온라인 판매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와디즈 끝나면. 근데 이 대표님은 좀 자기 방식대로 그냥 유통으로 뚫겠다 해가지고 유통망으로 이렇게 기회가 오면은 홈쇼핑에도 많이 하고 인스타그램 운영도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 브랜드 전개를 해나갔어요. 그런데 홈쇼핑에서 성과가 좋으니까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도 좀 가져다가 이 MBC 뉴스에서는 이거 유가로 한 것도 아니고 무료로 진짜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를 한 게 이제 MBC 뉴스에 뜬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유튜버들도 하나하나씩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빗자루인데 3가지 용도가 있어요. 바닥을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그 유리창 닦는 것도 있고 스크래퍼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카펫 이런 데 있잖아요. 카펫에 있는 털들도 되게 잘 닦아내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카펫이 많이 없기는 한데 해외에는 카펫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바로 반응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 국내 매출을 합해가지고 100억인가 그런데 초반에는 거의 60%가 해외 매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초반에 와디즈 펀딩부터 해가지고 참고로 이 대표님이 저랑 나이가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초반에 아이디어 상품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성장한 케이스예요. 저는 이 케이스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제 주변에 이렇게 유통망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케이스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이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마케팅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에 월 200에서 300이 진짜 이거 최소고요. 요즘에는 더 많이 달라고 해요. 그냥 대행비까지 다 해가지고 1,000만 원 이 정도가 월에 나가야지만 퍼포먼스 마케팅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성과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홍보 마케팅 막 이런 광고 퍼포먼스 막 메타에서 돌아가는 그런 광고를 자기가 진짜 전문가가 돼서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맡기려고 해도 정말 초반부터 예산 많이 태우지 않으면 어렵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잘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렇게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릴스로 많이 잘 홍보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도 이제 릴스 한 편당 100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릴스를 매주 올리려고 하면은 이제 월에 400 이렇게 드니까 저도 작은 브랜드 대표님들한테 이 릴스를 권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라카피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으니까 매출의 몇 %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내부에서 한다?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진짜 어렵고 그리고 요 브랜드는 터키에서 여기도 100억 넘게 매출을 내고 있는 타틀르라는 터키의 디저트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MD분들이 막 입점시켜달라고 초반에 들어오자마자 막 러브콜이 막
쇄도했던 그런 브랜드고 여기도 이제 들어가 보시면 배울 점이 진짜 많은데요. 여기도 정말 고객 경험이 끝내줍니다. 그냥 고급스러워요. 처음에 모든 고객 경험이 인스타그램 상세 페이지 뭐 다 패키지 다. 근데 이것도 진짜 다 돈인 거 아시죠? 패키지 이렇게 고급스럽게 디자이너 써서 만드는 것도 다 돈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잘 된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가 일반적인 작은 브랜드들 시작하는 브랜드 단에서는 다 돈이다 너무 어렵다 근데 유통 채널은 어때요? 판매 채널은 수수료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판매된 거에 대한 수수료로 성장하는 만큼 계속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브랜딩을 하거나 컨텐츠를 하거나 그 돈을 써가지고 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왜 다들 홈쇼핑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렇게 판매 전략 가지고 가려고 해도 대부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 나는 유통 채널을 많이 뚫겠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 그냥 그럼 펀딩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펀딩도 왜 하는지가 명확하게 있고 하는 사람과 그냥 다들 하니까 하는 사람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해외 진출도 아마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실패해서 해외 가는 브랜드가 있고 국내에서 잘 됐던 포인트에서 해외에서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포인트가 먹힐지 또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가는 브랜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좀 그냥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고 또 크라우드 펀딩을 그래도 신제품을 하는 거를 저도 좀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오늘 그래도 1시간 반 안에 배워가실 수 있는 꿀팁인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의사는 고객 조사부터가 저는 시장 조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대기업이면 그 시장이 숫자로 엄청 얼마나 큰지 큰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만 보통 작은 브랜드는 아주 니치한 마켓에서부터 시작해서 넓혀나가는 전략을 쓴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화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고객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고객들 인스타그램을 뭐 들어가 볼 거예요? 아니면 만나서 인터뷰를 할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와디즈가 그런 면에서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와디즈는 예를 들어 제가 발목 보호대를 펀딩을 했었거든요. 전에. 네, 발목 보호대 펀딩 한번 뭐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수전도 제가 펀딩했던 건데 발목 보호대를 제가 그때 당시에 펀딩할 때 여기 있다. 이게 1억 원 했어요. 발목 보호대인데 독일에서 수입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 제가 어떤 식으로 그걸 했냐면은 우리 제품이랑 유사 사례들 중에 가장 펀딩이 잘한 사례를 찾았어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발목 보호대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1억까지 한 브랜드는 없었고 좀 많이 됐던 게 1,000만 원 이렇게 됐었거든요. 어디 갔냐? 발목 이게 한 2,000만 원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슷한 사례를 들어가서 여기 서포터 탭이 있어요. 가격대가 우리 제품이랑 비슷한지 보고 근데 비슷하거든요. 그것도 한 6만 원 정도 했던 제품이라서 서포터 탭에 들어가서 그럼 여기에 이제 펀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떠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분이 이게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펀딩을 했는지가 같이 뜹니다. 그래서 이 어떤 A라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펀딩을 했어요. 어떤 관심사가 보이는지 혹시 보시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운동에 관심 많고 건강 진짜 건강해지는 거 그냥 운동해서 몸 키우는 거 말고 진심으로 건강해지고 싶은 분 맞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 것 같죠? 바로 네. 또 어떤 게 보이세요? 귀 이거 이어 스캐너는 왜 샀을까요? 텀블러는
사람은 이런 거 왜 샀을까요? 구강세정기 이런 것도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이요? 아이가 있다고요? 저는 오히려 아이가 없을 것 같기도. 아이 없이 자기 이제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는 혼자 산 남성인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알 수 없죠. 근데 이렇게 추측을 하다 보면은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운동이나 운동에 다이어트, 청결에 되게 관심 많은 분들이 발목 보호대를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은 같은 가격대의 펀딩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의 예시만 보여드린 거잖아요. 근데 들어가면은 아까 보시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펀딩하는 기록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요즘에는 이제 AI도 있으니까 더 그런 걸 물어보기 쉽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가방 펀딩할 때 이런 식으로 후기를 스터디해가지고 좀 펀딩을 잘 성공시킨 사례가 있어요. 와디즈 기존 고객이 되게 많았고 2회 이상 펀딩을 했고 패션 중국 구매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패션만 이렇게 사는 분들은 많이 없었고 패션 구매하고 다른 것도 구매하고 이런 분들이었고, 그리고 되게 와디즈라는 채널은 클래식하고 디자인도 막 블랙, 회색 이런 것만 잘 나가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사계절 내내 들 수 있는 수납력, 보부상 이런 키워드들이 잘 된다는 거를 알고 그걸 적용해서 펀딩했던 게 이 가방이었어요. 근데 이 가방이 가죽 가방 치고 수납력도 그렇게 좋진 않고 20만 원짜리여가지고 진짜 안 팔렸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너무 안 팔려가지고 펀딩을 저한테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했었는데, 기존 유저 인사이트를 가지고 펀딩을 이렇게 네트백이라고 해가지고 사계절 내내 들어도 질리지 않을 이런 키워드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제 1,300만 원 정도 펀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원래 신발 하다가 가방을 이제 처음으로 런칭한다 그래가지고 와디즈에서 런칭을 했던 사례예요. 이런 식으로도 해보실 수 있다는 점을 공유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채널에 맞는 가격,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 알고 조금 놀랐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가 이솝이랑 논픽션 템버린즈 록식당을 카카오 선물하기 기준으로 가격 비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미리당 가격이 템버린즈가 제일 비싼데, 근데 제일 하트도 높고 후기도 높아요. 왜냐면 한 2만 원대 선물이거든요. 다른 거는 이제 2만 원이 다 넘어가는데 이게 딱 조그만하지만 선물하기 좋은 가격대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와디즈도 사실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가격 허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지만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하고 들어가냐 안 하고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리워드 구성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궁둥이 퍼프 같은 경우는 그 화장할 때 쓰는 그 퍼프거든요. 화장할 때 이렇게 퍼프로 이렇게 웃어가지고 더 화장 잘 먹게 하는. 이거는 어때요? 쓰다가 나중에는 버릴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당 단가가 이제 높은 구성이 이제 이게 4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고 15개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이제 이게 11만 원짜리랑 3만 원짜리지만 그래도 이거 개당 가격이 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는데 한 개당 9,000원 하면 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이랑 달리 이게 제일 많이 펀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구성을 할 때 36,000원 정도가 이거 4개든 뭐 15개든 상관없이 한 36,000원 정도의 같은 비슷한 제품이라면 가격을 설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 그 파인스노우라는, 저도 이거 잘 모르는 거건데 제일 잘 되는 펀딩을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해가지고 스터디 하시면 된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 보면은 32,000원짜리 똑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일 많이 판매된 게 156,000원짜리예요. 이건 또 되게 비싼 리워드가 잘 됐잖아요. 근데 요거는 보면은 정가에서 35% 할인했으니까 아까 그 제품보다 할인율도 낮아요. 57%보다도 할인율도 낮은데도 그래도 계속 먹는 거고 계속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좀 구성이 많은 구성을 훨씬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서 같은 플랫폼이어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와디즈는 그 구성이 몇 개 나갔는지가 기록에 남아있다라는 게 저는 제일 큰 좀 사전에 시장 조사하기 좋은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나가실 거면은 제가 지금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팬티 브랜드를 저희가 해요. 그래가지고 마케팅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나가려고 하는데 일본의 마크아케라는 플랫폼도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펀딩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 전에 과거에 했던 펀딩인데도 이거는 87명, 이거는 46명, 이거는 200명 정도의 서포터가 펀딩을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제품들 중에서 가장 일본에서 반응이 좋구나. 이거를 미리 알고 이쪽으로 조금 기획 방향성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보면은 가격도 더 비싸요. 제일 비싸요. 이 세 가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이거를 선택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는 되게 좋은 교보제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제품의 마진율, 이건 아마 아실 것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찍으시죠? 이거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지금 띄어쓰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케팅 비용을 얼마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써놓은 건데 저는 마케팅 비용 한 5에서 10% 펀딩액에 역산해서 잡으시라고 하고요. 나중에 외부 입점 플랫폼 수수료 있을 수 있으니까 20에서 40%는 플랫폼 수수료로 잡으시라고 하고 원가율에서 생산 원가를 10에서 40% 그 정도에서 마진율이 한 20에서 40%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갈 때는 국제 물류비, 일본 소비세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에 설정이 되어야 된다까지를 아마 다 아시겠지만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꼭 이 시장가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는 게 먼저다라는 거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네, 두 번째 사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들은 다 제품의 SKU가 몇 개 없는 사례들이에요. 오니스트 같은 경우도 이 오니스트 콜라겐 하나로 60억, 그리고 단일 제품으로 100억 이렇게 매출이 났던 제품이고요. 여기는 처음에 펀딩했을 때 5천만 원 이렇게 펀딩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진짜 똑똑했던 거는 5천만 원이 고객이 펀딩하셔서 한 것도 있었지만 주변에 다 말해가지고 지인분들도 다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꾸역꾸역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교회 사람들한테도 다 이렇게 뿌리고서는 사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게 되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젊은 대표님이신데 이분도 저보다도 어려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더니 그게 이제 대표 책임감이다 해가지고 그냥 부끄러운 거 상관없이 다 뿌려가지고 5천을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봐도 5천은 꽤 높은 저도 놀랐어요. 와디즈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안 되는데 어떻게 5천만 원 했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진짜 한 번의 노력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5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HY 한국 야쿠르트에서 하는 이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이런 게 있었대요. 지금 요즘에는 올리브영에서도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같은 걸 하면은 다른 데에서 이 제품이 얼마나 판매됐는지를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디즈는 물을 필요도 없이 딱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지표여서 이거를 이제 해서 한국 야쿠르트에서 그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다 이렇게 판매 사원으로 그 많은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판매 사원으로 판매를 해주셨던 게 이 브랜드의 되게 큰 모멘텀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다 하나의 작은 기회를 이렇게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성장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을 했는데 이 브랜드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는 하나하나 입점 채널에 들어갈 때 공을 엄청 들여요. 보통 선물하기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고 검색하면 나오긴 하는데 후기도 없고 매출이 안 나온다 하는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되게 어려워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근데 거기서 매출 내는 거는 더 어려워요. 근데 이 브랜드는 처음에 입점했을 때부터 이 입점 채널에서 1등 할 때까지는 다른 데 입점 안 하고 여기만 계속 신경을 써가지고 하나의 입점 채널을 열심히 이렇게 성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브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에 집중해서 또 키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되게 똑똑하게 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터뷰 중에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올리브영 온라인도 처음에는 거절당했고 에이전시 통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안 되나 보다 했대요. 근데 백화점에서 팝업을 하면서 오히려 기회가 왔대요. 그래서 일일 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채널로 알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로 성장을 하려면은 이런 지표들이 같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매출만 오르는 거는 브랜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고 고민을 해서 판매 채널을 넓히고 관리하고 자산물 기반으로 확장을 하는 게 저는 보통의 작은 브랜드가 밟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판매 채널 넓히냐 더 여전히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하는 그 엑셀러레이팅 하고 있다는 가죽 신발 브랜드는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합한 채널에 이거는 현대백화점에 메일 보낸 건 아니고 맞네요. 이것도 현대백화점에 했네요. 현대백화점에도 했고 저희가 아이파크에도 했고 되게 입점 제한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불리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처음엔 불리하게 들어가더라도 그게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유리한 조건으로 역제한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는 열심히 기회를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백화점에서도 너무 매출도 여기서도 잘 났었고, 그리고 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 브랜드에서 배울 점은요, 이게 그 얘기예요. 아까 말했던 첫 제품을 주변에 홍보하는 게 미안하고 쑥스러울 수 있지만 일종의 창업가로서의 책임감으로 느껴서 열심히 홍보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좀 그 컨설팅 회사 출신이셔서 그런지 처음에 나오자마자도 계속 이 그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를 했어요. 사실 작은 브랜드 첫 런칭했는데 계속 보도자료 쓰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겼다는 점이 되게 저는 배울 만한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새로 시작하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토스 공동구매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무런 브랜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채널에 처음에 입점해서 테스트베드를 내가 이제 되면은 그 플랫폼에서도 되게 많이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찾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귤메달도 처음에 어떤 식으로 성장했냐면 토스 공동구매에 초반에 입점해가지고 그때 수혜를 진짜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상품이라는 딜로 하루 1.5억 정도 매출이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빠르게 데이터 분석을 계속 했다면은 토스 공동구매에 입점을 안 했을 수도 있대요. 왜냐면은 기존의 데이터가 별로 좋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토스 공동구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근데 그냥 감으로, 또 이분이 MD 출신이기도 해요. 귤메달 대표님이. 그래서 감으로 여기는 내가 초반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갔고 그게 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채널을 이렇게 넓히는 방법도 사실 왕도가 없죠. 판매 채널 넓히는 거는 인맥으로도 이제 백화점 들어가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근데 저는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이 귤메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는 이제 시트러스 라이프스타일 커머스라고 해서 이제는 귤만 팔진 않고요. 귤에다가 아이스크림, 그 배달의 민족 들어가면은 귤메달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래서 귤메달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드셔보세요. 근데 초반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오픈마켓에서 브랜드 없이 귤 파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메달을 줄 수 있을 만큼 진짜 맛있는 귤이다 해가지고 오픈마켓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토스 커머스를 시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아주 매출이 많이 났고, 그 다음에 리브랜딩을 싹 해가지고 29cm에 입점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대표님한테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판매 초기에는 한 채널에만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초기 판매 전략으로 크라우드 펀딩 진행하는지도 추천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되게 판매 초반이라면 뭔가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이렇게 리뷰를 쓰도록 계속 모멘텀을 가지고 가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입점을 하고 바로 또 어디 입점하고 또 입점하고 이러면은 한 채널에 리뷰를 쌓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에 입점한 채널에 충분히 그쪽에서 리뷰가 쌓이면 다른 채널 또 오픈하고 거기에 또 충분히 그쪽으로 구매를 이렇게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리뷰 쌓는 걸 기준으로 입점 채널을 늘려나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29cm에 이렇게 입점을 하고 여기에서 주스도 판매하시고 굿즈 같은 것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서 백화점 팝업도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니까 이 브랜드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성장 곡선을 그리는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백화점에 딱 입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게 보여지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운영에 대한 팁일 수 있는데요. 그 마이노멀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여기는 저당에 대한 걸로 사실 되게 유명해요. 여기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데 중에 제일 유명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방탄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처음에 방탄커피 하나로 펀딩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고추장도 만드시고 거의 그냥 저당계에는 그냥 1등이에요. 1등 기업. JRP에서 투자 받으시고 근데 처음에 마이노멀 버터커피 펀딩하고 파손이 됐었나봐요. 1차 펀딩 때. 그래서 파손율이 조금 있었는데 앵콜 펀딩 때 파손율을 어떻게 개선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소식으로 알려줘서 응원하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는 거 보면서 아 여기는 크게 되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에 크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하다 보면은 이제 확장을 조금씩 하면서 판매 채널을 관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들 말씀하시는 거 수수료 떼면 남는 게 없다. 뭐 하고 뭐 파업하면은 마이너스 났다. 이게 이제 보통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는데 그때쯤 자사몰로 이제 옮겨주시면은 자사몰의 고객을 이렇게 옮기면은 그때부터 제 생각에는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부터 자가에 살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월세 살다가 나중에 전세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가로 갔다가 거기서 또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랜드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너무 수수료 아깝더라도 수수료 내면서 좀 브랜드 알리고 고객들한테 알리고 그러다가 이제 좀 뭐 인스타그램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몰 기반으로 확장을 하는 게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공유드렸던 내용들이 저희가 그 책에 썼다 했잖아요. 그 중에 판매 전략 편에 있는 내용에 좀 몇 가지를 발췌해서 가지고 오고 최신 이야기들도 좀 더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시장조사, 가격 책정, 외부 판매, 크라우드 펀딩, 해외 시장 이런 것들을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1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판매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해외 진출을 했던 요즘에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20분 정도 하고 Q&A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받침대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책상에서 오래 앉아서 근무하시면은 다리 이렇게 저리고 하잖아요. 그럴 때 1단 발받침대를 쓰는 게 아니라 2단 발받침대를 해서 저 윗단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서는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서는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쉬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처음에 와디즈 펀딩했을 때부터 1억 이런 식으로 매출이 되게 잘 나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작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바로 해외 진출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국내랑 해외 마케팅을 둘 다 같이 겸비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곳인데요. 여기 가격이 조금 있죠. 지금은 이게 이제 짝퉁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 가격대를 오히려 유지하시면서 이제 정품이라는 거를 좀 공고히 하고 싶어 하시고 이제 브랜드로도 먼저 좀 나서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랑 이게 언제냐면은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에 저희가 일본 마쿠아케에서 펀딩하면서 같이 오프라인 시부야에서 오프라인 팝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펀딩의 장점이자 조금 그치만 단점은 너무 신제품이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제대로 된 제품 맞아? 이거를 이제 서포터분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데 일본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피부에 닿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펀딩을 했을 때 잘 되지는 않아요. 정말 일본에서 믿을 수 있는 인증이 있지 않는 한은 뭔가 신뢰를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속옷 같은 경우도 속옷도 보면은 일본에서 다 만들어진다, 여성 창업자가 만들었다 이런 걸 구구절절 써놨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진짜 이게 신뢰할 만한 제품인지를 검증을 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에 되게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이 발받침대를 펀딩하면서 동시에 시부야에서 팝업을 해서 이거 펀딩한 사람들 중에 혹시 궁금한 사람들 있으면 오세요 였고요.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한다. 우리가 시부야에서 팝업까지 할 정도로 진짜 믿을 만한 업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펀딩이 너무 잘 끝났고요. 또 어떤 걸 했냐면 여기에 온 분들한테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제품 보내드리고 직접 써보실 수 있게끔 해서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신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로도 남기고 펀딩에도 도움이 되게끔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진출했던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브랜드는 가발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발 혹시 관심 없으시죠? 근데 국내에는 가발에 대한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발이라는 제품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찝으면은 안에 머리가 조금 더 풍성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그래도 저는 4천만도 다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이게 한 1,500이 되려나 싶었는데 두 번 펀딩 했는데 첫 번째 펀딩, 두 번째 펀딩 다 3천만 원을 넘겨서 되게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기는 한데 다 써보고는 좋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자사몰에서 기대한 매출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가발에 훨씬 더 열려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 나라보다 훨씬 가발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를 이제 시장 조사를 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 바로 이제 진출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이거는 이제 장표 그게 잘못됐는데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팝업을 했었고요. 저희도 아까 그 곳이랑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를 저희가 빌려서 하루는 발받침대 하고 하루는 가발하고 이런 식으로 팝업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가발을 이런 식으로 다 늘어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가발로 스타일링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직접 써보기도 하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 분들이 오셔가지고 컨텐츠를 그냥 사실 저희가 비용 들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실래요? 오시면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해가지고 오시게끔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 안에서도 되게 문의가 많이 오고 매출이 지금 B2B로 많이 되고 있어요. 일본은 아실 수도 있는데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간 거래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직접 가서 D2C로 만나서 컨텐츠를 만드니까 중간에서 거래를 해주실 분들이 먼저 연락이 와서 우리가 해줄게 하고 이제 B2B 파트너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도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팔로워도 많진 않아요. 근데 미리 인스타그램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게시글도 많이 없고 이렇게 팝업합니다 하고 이거는 일본어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일본어로 미리 저희가 릴스를 찍어놨던 거를 한국어로 릴스 찍어놨던 건데 일본어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번역해가지고 요즘 AI로 번역이 잘 돼 있잖아요. 번역해서 올렸던 컨텐츠들입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이렇게 올리고 요거는 이제 인플루언서 분이 올려주신 컨텐츠를 저희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계정도 되게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팔로워 많지 않아도 아까 제가 새로운 판매 채널을 계속 입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팔로워 많지 않아도 이렇게 열심히 뭔가 알리는 걸 했더니 시소마켓이라는 일본 편집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번 달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브랜드는 실제로 저희랑 협업한 지는 그러니까 브랜드로 이름을 릴로아라고 저희가 리브랜딩 해드린 거거든요. 원래는 보나헤어라는 브랜드인데 리브랜딩 한 지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1년 안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진도를 오프라인에서 내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이제 사이트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가발을 해도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발 한 영상이라든지 이제 영상 소스들을 진짜 잘 준비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네,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네, 먼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보통 이제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낼 때는 회사별로 브랜드명을 달리를 할 때가 있는데 강사님께서 중요하시는 브랜드명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 꼭 이걸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다가 네. 두 번째 많이 공감 갔던 말씀이 판매 채널에 다 들어가도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중요한 건 그 키워드를 어떻게 워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채널에서의 그 키워드요? 거하고 브랜드명 정할 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네. 가지 좀 사실 둘 다 강의 주제로 필요한 정도의 내용이기는 한데요. 브랜드명은 제가 느끼기에 그냥 뭐 기본적으로 검색했을 때 그 SEO에 다른 브랜드가 걸리면은 그게 너무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그 보나에어 같은 경우도 원래 보나에어였는데 릴로아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거든요. 요 브랜드가. 근데 왜 그랬냐면은 보나에어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미용실들이 많이 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그걸로 열심히 하셨어도,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그 브랜드 이름으로 이어왔는데 저희가 바꾸자고 하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자고 했던 이유는 검색했을 때 다른 곳에서 먼저 선점해 있는 경우가 제일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번으로 제가 바꾸자고 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는 뭐 국가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에 진출을 할 때 되게 안 좋은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바인미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바인미가 해외에서는 조금 되게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이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외 진출할 때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꾸자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투두만 지금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워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초반에는 그걸 뭐라고 그랬죠? 니치한 키워드들인데 나중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먼저 많이 선점을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메가 키워드는 어차피 내가 써도 다른 사람들도 다 쓰기 때문에 키워드를 써도 너무 밋밋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발 브랜드 같은 경우도 뭐 붙임머리 뭐 이런 키워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뭐 임산부 탈모 붙임머리라든지 이렇게 니치하게 하나씩 쪼개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되게 기본적인 거여가지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만 해도 요즘 AI가 그렇게 해줘라고 하면은 똑똑하게 키워드를 잘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입력하셔도 좋은 키워드 알아서 잘 찾아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질문하셨던 분, 네. 두 가지만. 네. 앞에 보면 이제 성공한 것만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공한 것, 네네네. 실패한 것 중에 대표적인. 네. 두 번째는 아까 이거 브랜드 바꿨잖아요. 릴로아 브랜드. 네네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네. 네. 일단은 그 비용 부분은 제가 이제 한 2천 이 정도로 기억합니다. 네, 2천만 원 정도로. N이 아니고 만 원. 네, 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정도로 브랜드 이제 로고랑 바꾼다라는 거의 범위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홈페이지랑 이런 것들 디자인 홈페이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패한 거 사실 실패했던 사례가 진짜 많이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실패할 거 하질 않아요. 실패할 것 같으면은 아예 프로젝트를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서 실패라고 정의하는 거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다 했는데 그거를 안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쓰셨던 경우가 되게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경우에 제일 현실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는 이미 브랜드 로고가 예를 들어서 보나헤어라는 이름으로 패키지가 막
몇만 장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리브랜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몇만 장을 못 버리세요, 보통은. 그래서 그거를 다 쓸 때까지 다음 브랜딩으로 못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로 간다는 거는 그 전에 이제 보나이어도 그냥 보나 통상이라 그래가지고 유통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보통 유통하시다가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 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브랜드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뭐 일이 조금 더 그냥 하던 일에 브랜드 이름만 붙이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스타그램 운영도 해야 되지,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지, 막 내가 생각했을 때 매출 안 나오는 행사도 해야 되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딩 컨설팅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걸 못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멈춰 계신 분들. 저희가 같이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손을 떼면은 그대로 멈춰 있는 이런 경우가 저는 실패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매출 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까 뭐 이런 펀딩도 거의 광고비랑 뭐 대행료 이렇게 주시면은 그리고 제품 가격이랑 이벤트 이런 거 하면은 3,000원을 했어도 안 남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펀딩을 하면 자기가 내부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남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시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피곤하잖아요. 지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나 이거 안 하고 그냥 다시 그냥 유통할래 하는 경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패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되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아요. 잘 들었어요. 네. 오늘 뭐 자료를 지금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협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오늘 그 사례로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그 브랜드가 네. 지금 국가직판협회의 자사몰 형태로 나갈 수 있는 전부 다 가능성 있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지금 봐집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스몰 브랜딩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가 제조는 못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중에 어떤 아이템을 내가 일본 아니면 인도네시아 유통을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 그 가격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빗자루나 뭐 가발이나 그 발받침대 이런 네. 물건들이 자체 개발한 상품들이에요. 네. 업체에서. 네. 맞습니다. 이제 개발도 있지만 수입한 상품 네. 제품이 아닌데도 네. 판매를 뭘 하는 게 가능한 펀딩을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입한 거 제품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게 안 돼도 펀딩도 가능하고. 펀딩과 어떤 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펀딩이 가능해요. 네, 펀딩 가능합니다. 네. 네, 수입한 거에 자기가 어떤 가공을 했다면, 뭐 브랜딩을 했다든지, 네, 가공이 들어가지고 그대로 네,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발받침대 요 지목하셨던 것들은 직접 제조한 게 직접 기획한 게 맞고요. 아닌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 네, 오늘 모든 사례에서는. 네. 그러면 네. 아이템에 관한 내용도 궁금해질 게 많은데 네. 그래서 본인이 제조업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은 네.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될지 그것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만나는 곳들은 그 분들이 이게 잘 될까?를 생각해서 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게 터키에 갔는데 이 터키 디저트가 너무 좋아. 근데 한국에 이게 없어. 그럼 이걸 내가 수입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진짜 기가 막히게도 그렇게 하고 터키 그걸 수입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유통망도 다 뚫어놨었는데 그때 두바이 쫀득쿠키 이게 온 거예요. 바람이. 그래가지고 그걸 미리 생각하고 한 게 아닌데 그 덕분에 진짜 갑자기 훅 하고 이렇게 성장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2년 만에 매출 100억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두바이 쫀득쿠키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두바이 쫀득쿠키 열풍으로 이 분이 하셨던 것 중에 아까 그 동그란 디저트도 있지만 카다이프 스프레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바이 쫀득쿠키처럼 쿠키 안에다가 카다이프 스프레드를 넣으면은 두쫑쿠 같은 맛이 난다고 바이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매출이 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다시 돌아가서 알고 있냐? 그러면은 그때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모르고 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 이탈리아 여행도 했었는데 보니까 웬만한 건 다 한국에 있더라고요. 웬만한 건 좋다, 잘 팔린다 하는 거 웬만한 거 다 한국에 다 수입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에 다 GPT가 데이터 분석 다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매될 거는 다른 사람도 곧 다 알게 돼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냥 내 감을 믿고 내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를 잘 수입해오는 게 저는 지금으로서는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다 기존의 상품이 이미 있고 네. 판매를 하시던 분들이 네. 어쨌든 브랜드를 알린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네. 사실 브랜드라는 건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되고 성장이 돼야지 그 다음에 브랜드가 따라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미 좋은 상품이 있다면은 네. 뭐 상품으로서 마케팅이 되겠지만은 아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브랜딩이라는 것보다는 일단 자리를 잡는 광고의 중요성이 참 크거든요. 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더 두셨던 건지 궁금한 게 아, 마케팅에 더 네. 집중을 하신 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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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초반에 강의했을 때도, 작은 브랜드는 초반에는 브랜드가 아니다는 걸 제일 크게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브랜드들, 지금은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한 스토리를 들으니까, 저긴 처음부터 제품이 좋았겠지라고 하지만, 처음에 그냥, 아까 그 오니스트도 그냥 올리브영에 깔린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초반에 와디즈 펀딩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상세 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제품이 어떤 점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를 그냥 잘 판 거죠. 되게 잘 팔다 보니까 유통망이 생기고 보도자료 같은 거를 뿌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이 행보들이 사실은 브랜드가 아닐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를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에 집중해야 되냐? 파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파는 거는 이제 지금 일단은 펀딩을 오늘은 소개를 드렸지만 좀 컨텐츠나 브랜딩 이런 쪽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귤메달도 처음에 브랜딩을 한 게 아니라 공동구매부터 시작을 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좀 판매 채널을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거 판매하고 싶습니다 연락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처음에 초기에 시작하는 브랜드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계속 내 제품이 할 수 있는 기회에 노출되는 거. 이게 팝업이든 펀딩이든. 그럼 키워드는 보편적으로 이게 좀 감성적인 키워드가 더 많은지 아니면 아까 10만 원대 이태리 슈즈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더 그러니까 보통 다들 이제 처음에 광고나 이렇게 문구를 타이틀 네. 문구를 잡으실 때 주로 내가 하고 싶은 우리 제품은 네네. 거니까 맞아요. 많이 집중되시거든요. 네. 주로 실제로 고객이 검색할 때는 어떤 데를 좀 이게 제품마다 너무 다른 게요. 저희 지금 제품 중에는 팬티가 있어요. 그 팬티가 요실금 있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팬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키워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했어요. 요실금 팬티, 지령 팬티. 근데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저희도 똑같아요. 마케팅 할 때는 모르니까 직관적인 이름으로 일단은 해요. 근데 안 오른다. 그래서 보니까 팬티를 살 때 그렇게 요실금 이렇게 하면은 너무 내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객의 리뷰를 받아보고서 알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광고 소재를 계속 바꿔보다 보니까 시원한 소재. 그러니까 사실 요실금 팬티 어떤 광고 소재였냐면 이렇게 물을 쏟으면 흡수되는, 그래서 그 팬티 라인 안 써도 되는 그런 광고 소재를 했을 때는 잘 안 되다가 이렇게 하늘하늘 나르는 그런 팬티 AI 소재로 했는데 그게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를 했는데 안 되면 바꾸고 그걸 반복하는 게 보통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팁 중에 하나는 실제로 판매한 고객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왜 구매했는지를 물어보다 보면은 그분의 보이스로 어떤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써가지고 검색 키워드에 쓰는 게 되게 유효했었습니다. 네. 이 정도가 네,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것 같고, 네,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